12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내던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내 분란의 원인인 윤핵관과 관련해선 부산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누가 봐도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거죠.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만 생각하며 참고 또 참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한 불만도 그대로 드러냈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윤핵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호남 지역을 누볐습니다. 김대중 정치는 잊은 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달라고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발언을 놓고선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거라고 해명했죠. 이런 가운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을 겨냥한 행보로도 보이는데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과 이 후보가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잘 모르는 사이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김금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권 준비되면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극비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하면서 논란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제 오늘 정치권의 공방이 이제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그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그 다른 발언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을 방문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이 민주화 운동 세력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른바 86세대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거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호남에 잘 하겠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이 발언만 좀 빼서 좀 생각해 보면 논란이 불거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속보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5천 명을 돌파했는데요. 4천 명에서 5천 명이 되기까지 채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 FDA의 긴급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양도세, 종부세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하루 사망 100명 돌파, 공시지가 10% 상승,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그리고 손주를 자녀로 아카데미 간 나무입니다. 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 사망자 수가 또 한 번 동시 역대 최다 기록했습니다. 결국 하루 위중증 환자 1,000명, 사망자 100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준비가 부족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상과 인력 등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면 안 된다. 네. 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919명입니다. 오늘도 7,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3명, 또 역대 최다고요. 사망자는 109명, 코로나 발생 이래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015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의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1월 초에 누적 1,000명을 넘어선 뒤에 6월 말 2,000명이 되기까지는 5달 반가량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3,000명까지 143일, 4,000명까지 28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돌파한 오늘까지 불과 보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자, 의료 현장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병상 10,000개를 확충하겠다면서 기존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에 입원 20일을 넘긴 이들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전원을 거부한다면 치료비 본인 부담은 물론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에크모 장치를 중단할 수 없어 중증의 폐렴이 지속이 되면서 호흡부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동형 인공호흡기로는 환자를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일로 제한하는 거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제하기에는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4곳에는 아예 일반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일반 환자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중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를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아예 받지를 않아요. 저희만 쥐어짠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병상만 늘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최소 1,200명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충원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장사를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어제 광화문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을 폐지하고 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역 패스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장 내려오라는 항의만 빗발쳤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는 여러분, 우리 내부라고 편안하겠습니까? 네, 잠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FDA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환자는 병원에서 링거나 주사로 치료제를 맞아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알약으로 된 치료제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We'll have 265,000 treatment courses of Pfizer available in January, with monthly totals of pills ramping up across the year, and all 10 million treatment courses delivered by late summer. 자, 이 먹는 치료제의 도입은 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에 맞설 중대 수단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얼만큼 들어올까요? 현재 선 계약분은 머크의 몰루피라비드 20만 회, 그리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 회분 등인데요. 도입 시점은 1월 중순께로 예상됩니다.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금년 말까지 검토될 걸로 보여집니다. 재택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 고위험 경증, 중등증을 대상으로 환자의 치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공시지가 10% 껑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어디일까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땡 부지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르면 이 부지는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억 8,900만 원입니다. 자, 전체 면적을 고려하면 대략 320억 원쯤 됩니다. 자, 땅과 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올해도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올라 2년 연속 10%가 넘게 상승했고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36%나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가 되는데요.
올해 상승폭이 19%였던 걸 고려하면 내년엔 2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도 막 그 비례해서 같이 막 오르니까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 세금 때문에 돈 벌러 다녀야 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따라 늘게 되죠. 이 세금과 민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은 치솟았고 종부세 대상도 세금도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싸늘하죠.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입장을 좀 바꿔서 부동산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건데요. 공시가 재검토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박자를 맞췄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자가 납세자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3월 정부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 3월 차기 대선이 있는 달입니다. 당장 야당에선 선거용 매표 동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뭐 공시가격도 동결을 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캠프 내에서 뭐 국토 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입장 어떨까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 청와대의 정면 충돌 일단 피했습니다. 정책의 어떤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개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는 없겠죠. 큰 방향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징역 1년입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고액이며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잔고 위조도 유죄 인정되면서 추가로 징역 1년.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요양병원 네, 최 씨는 재판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손주를 자녀로입니다. 자, 어릴 적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에 외조부모의 손에 자란 A군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조부모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 또
또 부모 없이 자랄 경우에 불이익을 고려해서 손주 A군에 대한 입양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족 내부의 질서나 친족 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임을 판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아카데미간 나무입니다. 자, 에리고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나무가 제94회 아카데미상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감독이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은 이야기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그리는데요. 에리고 감독은 한국계입니다. 작품명도 트리가 아니라 우리말 나무로 출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최대 흥행작인 영화 모가디슈는 아쉽게도 아카데미 진출이 불발됐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총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당정이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를 놓고요. 물론 이제 정면 충돌까지는 피했지만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는 지금의 조치 한시적으로 풀어줄지 말지 여부입니다. 현재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면 기본 6%에서 45%, 거기에다가 최소 20%포인트의 세율이 더 얹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무서워서 집을 못 판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매물이 잠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매물이 좀 풀릴 때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을 해서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확고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죠. 여기에 청와대도 가세를 했는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상황에선 양도세를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채껏 이재명 후보도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이 나온 뒤에도 양도세 유예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당정 간에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시행은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후부터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다만 정부도 양도세 중과는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정 간의 얘기를 좀 해봤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을 한다면서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을 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습니다.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또는 상속 시점까지 2년 납부를 허용하겠습니다. 네, 또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서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설명했지만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징역 1년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신채껏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고 이건 다른 별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징역 3년 1심에서 선고받았던 건은 이제 요양병원의 불법 운영 관련 건이었고요. 오늘 나온 이 재판 결과는 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받았던 재판이었습니다. 이 장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재판부는 잔고 증명서의 위조한 액수가 고액이면서 또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는데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모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다라면서 본인이 속았다. 네, 이렇게 약간 억울함을 주장한 네, 거네요.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장모 최 씨가 지난번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에 이어서 이제 별건으로 다시 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네요.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장모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냈습니까? 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 이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공세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처가 리스크를 또 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신채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부동산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양도세 중과 유예, 청와대 임기 내엔 없다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선대위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울산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는 한편 이른바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직접 저격했습니다.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윤 후보는 또다시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선대위에 모든 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홀가분해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동안 가졌던 불만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메모드의 털을 깎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비대한 코끼리죠. 메모드 선대위를 운영하려면은 예. 그 코끼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가 구석구석 닿도록 체계를 가져야지만 큰 동물이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코끼리가 돌아다니는데 팔에 피가 안 통해 그러면 코끼리 바로 쓰러지거든요. 이른바 윤핵관도 혈류장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혈전이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선대위의 메시지가 막히고 역류해 엉뚱한 결정이 내려지곤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호남 일정이 대표적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이 윤 후보의 손편지가 호남에 도착하는 새해로 방문을 추진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편지 내용을 다듬고 있었는데 일정이 갑자기 당겨졌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일정 자체가 이 대선 후보의 메시지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결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호남 일정은 준비한 메시지라도 있었습니다. 선대위가 기본적인 대응 전략조차 세우지 못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인데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을 예로 들었습니다. 결사옹이냐, 낮은 자세냐, 방향성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씨 관련 의혹, 국민의힘 교수 출신 의원들이 직접 감싸고 나선 적이 있었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6가지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학 교수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양심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 대표가 선대위에서 부적절하다, 막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회견은 진행이 됐습니다. 선대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의원들에게 직접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보단장을 맡고 있던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가 섭섭하게 생각한다 메시지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항명 파동이 터졌는데요. 당내에선
단순한 말대꾸였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항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게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니고 말대꾸 한 거죠. 이 대표 입장에선 말대꾸가 아니라 호가 호의로 느껴졌나 봅니다. 호랑이가 윤 후보 본인인지 아니면 윤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울산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직격을 했는데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방향을 얘기하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 약속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윤 후보,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갈등 상황을 듣고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표 딱 10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니까 참아라, 내 성격상 못하겠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후보를 누가 팔고 그렇게 일을 벌였다 그러면은 즉각적인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게 해촉이죠. 공보단장이 비둘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쳐도 비둘기가 마음대로 메시지를 변조하면은 비둘기 잘라야죠. 윤 후보가 조 최고위원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이유, 자신을 제거하려는 윤핵관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설득해서 둘 다 사퇴하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장기나 채수 주면서 작은 말로 큰 말 없애는 것 같은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거니까요. 그런 수준의 지금 당내 선대위 그 수싸움에 끼고 싶지가 않아요. 이 대표는 윤핵관이 누군지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선대위에선 배제가 됐었죠.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준석을 옹졸하고부터 시작된 그건데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은 건데요. 총괄 상암본부장, 조직본부장, 비서실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후보를 위해 꾹 참겠다던 장 의원, 결국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당대표와 공보단장이 지금 부딪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거기 어디 있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언론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장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에게 제가 몇 번이나 추궁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쑥닥거리고 할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직접 쏴붙이죠. 윤핵관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꼭 빈집에 들어가서 도깨비 봤다고 소리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특정인 몇 명의 말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인상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이 대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들 눈엔 자중질환, 권력 암투로 보일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진단이 잘못됐고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사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한다면 역할 조정은 필요하지만은 당신네들 때문이야. 그 사람들 때문이야. 그 사람들만 빼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정말 잘못됐고 당 중진들의 눈엔 이 대표의 행보가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대표, 앞으로 윤 후보와 통화할 일은 없다. 선대위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이 대표의 이탈로 흔들린 선대위. 지금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목소리도 나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후보는 본인에게 주어진 후보로서 본연의 일정이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이 문제다. 윤핵관은 실체가 없다. 원인 분석에 따라 해법도 달라지겠죠. 사태 수습에 총대를 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가정법을 사용해 오묘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나는 사실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 존재한다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자기의 최대의 목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불협화음을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며 이번 사태 해결의 전권을 김 위원장에게 맡겨버린 윤 후보. 본인은 후보로서 본연의 일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죠. 글쎄요, 그 일정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호남에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구인 구직 앱 이미 차고도 넘치게 나와 있죠. 아직도 교차로에서 채용 공고를 보던 시대에 사느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검찰에만 오래 있었으니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빈곤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빈곤의 철학이 이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그 아무리 평생을 대중을 무시하고 특권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드라마 추노라도 봤다면 이런 이야기는 못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라고 말입니다. 윤 후보의 일단 말실수 정말 실수일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보로 저희가 어제 전했고 이제 관련된 논란이 커질 것 같다는 예상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맥락상 뭔가 좀 오해를 불렀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서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윤석열 후보를 감쌌는데요. 김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고 뜻이 아니라 사실 자유를 구가하려면은 뭐가 좀 자기에게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태희 총괄본부장도 윤 후보를 엄호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유가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정도의 복지가 돼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도 행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런 담론이 담겨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막거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어제 현장에서 즉각 해명을 했죠. 네, 윤 후보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강조하는 건데 일단 또 이제 말이라는 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일단 이제 표현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현장에 계셨던 청년들에게 정수로 귀를 씻으라고 당부하고 싶을 만큼 해괴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역대급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 후보처럼 소위 기득권자들의 탄압 속에서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목숨 바쳐 쟁취해온 고귀한 가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가난하고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쟁취한 것이라면서 부유하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톡쏘는 정책 저희가 짚어봤지만요. 구인 구직 앱이 나올 거다라는 발언도 이제 오늘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힘 공보단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앱이라고 다 같은 앱은 아니다라는 해명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앱은 이른바 미래 앱, AI 방식을 사용한 미래 앱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구동되는 앱에는 아직 일자리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거나 구직구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진 않고 있다라고 했고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구직 희망 직종이 분석돼서 자동으로 일자리가 매칭되는 것이 어제 윤 후보가 말씀드린 그 앱의 로드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호남 일정을 좀 이제 치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만회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 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다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갔다는 표현, 물론 이제 호남에서야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근데 그 윤 후보가 오늘도 그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이 민주화 운동 세력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른바 86세대를 겨냥해 비판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윤 후보는 80년대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미의 종속 이론도 있을 테고 또 북한에서 수입된 주체 사상 이론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이 커지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제언도 하고 또 영부인이라는 표현에도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질 바이든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씨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둘러싸인 탓에 이미 전통적인 영부인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반감을 갖는 영부인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처럼 당선 후에도 배우자는 사진에 없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부인상을 깨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는 이제 김건희 씨가 커튼 뒤에 숨지 말라, 이제 뭐 나와서 직접 해명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자 홍길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여자 홍길동도 아니고 영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2부속실 폐지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윤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는 유기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님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그중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한 조직만 없앤다는 것은 일종의 꼼수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질 바이든 여사와의 외교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영부인이 하는 겁니다. 경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부인이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이 윤 후보가 처갓집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영부인 제도를 없앤다는 건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한 용단인지 알쏭달쏭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김건희 씨 논란을 지우기 위한 비단 주머니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게 김건희 씨의 의혹을 덮기 위한 강력한 비단 주머니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부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그렇게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비단 주머니야?
이렇게 만약 그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비단 수류탄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진짜 자폭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죠? 예, 예. 제가 10년 정치해가지고 쌓아 올린 다음에 여기에 자폭 공격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혜 씨 영입을 놓고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선대위 구성에 전략이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이준석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20대 여성만 잡아오면 된다. 그래서 신지혜를 데려와 볼까?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프랑켄슈타인 선대위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특정 인물의 눈이 예쁘다, 이 코가 예쁘다, 입이 예쁘다 이런 평가를 하면 눈이 예쁜 사람과 눈과 코가 예쁜 사람의 코와 입이 예쁜 사람의 입을 합쳐놓으면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이용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젠더 갈등 이슈보다 정권 교체가 상위 기념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도 말했지만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하나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하는 것이라며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표를 구하고 정권 교체를 시켜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조면 또 이준석 대표가요, 이른바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했잖아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에게 물어봐라 무슨 윤핵관이냐 선을 그었습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고 중앙선대위에 주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윤핵관 논란이 정말 계속 이어지네요.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어쩔 수 없어 국민의힘 선택, 민주화운동, 수입한 이념, 사로잡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납득 못해입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고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부 대표는 2심 재판부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터널 역주행입니다. 만취 상태로 터널을 역주행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 2대는 엄마와 딸이 각각 운전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20대 딸이 숨지고 엄마가 다쳤습니다. 이들은 가게 영업을 마친 후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2k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택시비 먹튀입니다. 수원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70대 기사가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타고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 2명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요금은 75,350원, 이른바 택시비 먹튀 피해를 호소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다가오는 때부터 달아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 문을 열고 달아났는데요. 이후 다른 한 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면서 계산하는 척하다가 친구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범인의 얼굴이 CCTV와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데도 경찰에 못 잡겠다는 말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속보 더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갑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키우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이 또다시 대선판에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책임졌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의 이후 두 번째 이 10하루 만의 비극인데요.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함께 2015년 화천대유를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에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처장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윗선 수사의 길목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윗선 수사의 연결고리 배임 혐의인데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뺐느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김 처장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든 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못 자랐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2015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초과이익이 평당 1,400만 원 이상이면 환수를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뺐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빼기까지 공교롭게도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유족들은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에 희생양이 됐다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실무장 이 사람만 계속 그런 것 같으니까. 네, 김 처장은 이 회사,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요. 자료 유출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민사상으로는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간 1,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장동 사업을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회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식을 듣고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라면서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요.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처장을 몰랐다면서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 사진인데요. 당시 변호사 자격으로 이 후보가 여기에 앉아 있고 이 후보의 오른쪽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두 번째에 이 김문기 처장이 있는데요. 이때는 성남시장도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던 당시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후보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차례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출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갔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 본부장과 김 처장 두 사람만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재명 시장님께
이 트램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현장 사업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문기 님이죠. 모르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한번 뵀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 네, 김은혜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이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는데 분리하면 힘이 없는 부하는 모르는 척하는 리더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사람의 존재는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 친밀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직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회사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냥 얼굴만 알지 말을 섞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윗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어쨌든 이 김 처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요. 대장동 특검 공방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특검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거기에 이어서 이재명 특위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다 질타했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어떤 사건입니까? 단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전모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실무자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 하루의 간격을 두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의아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하면 당 전체가 달려들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유독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특검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야 후보들 모두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는 다 하고 의심은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검 빨리 하자. 저는 이미 당할 수가 다 당했는데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네, 하지만 여야 실무적으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특검 협상을 위해서 만났지만 3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이름에 이재명 이름을 넣자고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후보에게 국한한 특검은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본인, 부인 장모 사건을 포함한 이 본부장 비리 의혹을 다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 방식도 의견이 다릅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상과 별개로 민주당에서 특검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주장이 다시 나왔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이 만능의 키가 아니고 특히 특검이 가동되려면 필요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겠다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이 대장동 특검 소식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지원군도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두 사람은 오늘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 넥타이에 검은 코트, 흰 마스크를 쓴 모습,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춘 모습인데요.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이재명 후보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에게 쓴소리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차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회동에는 이 후보 측에서는 오영훈 비서실장 그리고 이 전 대표 측에는 윤영찬 의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오영훈 비서실장 역시 과거 이낙연 캠프 소속 수석 대변인이었죠.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듯한데요.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선대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가 그동안 그리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경선 결과에 낙심한 본인의 지지자들을 달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내부 갈등설이 나왔죠. 민주당은 당원 게시판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호남 메타버스 일정 당시에 동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무산이 됐었죠. 이 전 대표의 고향 전남 영광에서 애꿎은 영광 불비를 보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추억하기도 했었습니다.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새로운 정부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명락대전에서 명락회동으로 민주당은 다시 원팀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당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그리고 윤핵관 논란 등으로 자중 질환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 홍준표 후보는 정말 1일 1공격을 넘어서서 이제 포기하셨거든요. 어제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포기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정치는 비교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에 이어서 열린민주당과 토크 콘서트도 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합당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동안은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섰던 이 후보, 최근 이 골든 크로스 국면에서 집토끼 다지기에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특검에 대한 여야 논의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특검 도입과 수사 결과도 영향이 크겠지만 이 거짓말 논란 역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지켜보는 대목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의 국민의힘 해외 출장 사진 공개, 돌아온 지원군 이낙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등판을 했고 국민의힘 경선 2위였던 홍준표 의원이 글쎄요, 뭐 오늘 이후에 어떤 또 새로운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후 일정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오찬을 함께한 뒤에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출범식에는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녁에는 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요. 최강욱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개혁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게 비례대표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7대 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제안을 환영하고 취지에 동의한다,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는 득과 실이 있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며 차별화와 중도층 공략에 힘써 왔는데요.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공동으로 위원회를 맡기로 하는 등 원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여권 지지층 결집에도 나선 건데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 역시 비슷한 배경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중도 확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후보는 최근 조국 사태와 선을 긋고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조금 입장이 다르죠. 내부 의견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아까 이제 대장동 관련 얘기도 있었고, 또 공수처가 최근에 이제 정치인하고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상당히 공방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좀 추가로 이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의 국민의힘 해외 출장 사진 공개, 돌아온 지원군 이낙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자, 이번엔 제3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쟁 속에 3지대 후보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세상에 비호감 딱 2명이대. 두비두밤 어떻게 2명이나. 두비두밤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둠바 두비두밤 그게 나야. 둠바 두비두밤 불쌍하다. 둠바 두비두밤 하난 너야. 둠바 두비두밤 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비호감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번 대선판이 비호감 대전으로 불린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였죠. 세상에 비호감이 딱 2명이 있는데 그게 하필 여야 대선 후보들인 상황인데요.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9%의 지지율 기록을 했는데요. 2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이 후보는 3.4%포인트,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두 후보 모두 최근 가족 레시피 때문에 진땀을 뺐죠.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이 후보의 아들은 도박에 이어서 성매매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두 후보의 지지율 동반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반영된 듯합니다. 두 왕비호다. 개그계한테, 시청자한테, 네티즌한테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이름은 왕비호야! 이번 대선 캐스팅 보트로 꼽힌 집단이죠. 2030 청년층이 비호감 대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일종의 후보 충성도 테스트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지지한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요. 20대는 22.6%, 30대는 40.7%에 그쳤습니다. 이 40대 이상이 모두 7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한마디로 2030은 언제든 환승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갈팡질팡 비호감 대선 국면이 지속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린 후보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제3지대 후보들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7%의 지지율을 나타냈죠. 안 후보는 4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고 심 후보는 4주 전에 비해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안 후보가 7%의 벽을 돌파하면서 반짝 상승한 건 이 후보와 대비되는 자식 자랑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아빠랑 택 아니면 전자기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둘 다 관심이 있어서. 근데 제가 실은 의문 드는 게 이게 제가 선천적으로 테크나 전자기계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어릴 적에 아빠가 그런 전자상가들을 같이 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 안 후보의 딸 안설이 씨죠. 안 후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설이 박사 등장, 천재딸 곱하기 딸바보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 후보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전하며 은근한 자식 자랑을 곁들였는데요. 결국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투셔도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존댓말도 쓰시면서 다투셔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보면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시청자분들 질문 때문에 제 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후보는 양당 후보들이 네거티브 전쟁을 벌이는 사이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TK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인간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을까요? 지난 20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사랑한다는 사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캥거루 씹어 드셔도 되고 이거 하프리로 씹거나 대가리 딱 끼고 씹어 드시면 이거 답니다. 달아야 누가 지금 씹어봐도 돼? 당연히 되지. 아니 이거 이런 것들 좋아하겠습니다. 진짜 단. 달지. 달지 금방 채취하는 게 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안 후보가 이렇게 서문시장을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시민들과 셀카를 같이 찍는 장면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 후보의 아내 김미경 씨가 안 후보의 목덜미를 잡아 끄는 장면이 순간 포착된 겁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앵글에 안 후보의 얼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 후보를 향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이 대표는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자가 있단 말은 들어봤나? 라고 안 후보를 도발했던 바 있죠. 김미경 교수께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건은 아내 김미경 씨의 적극적인 내조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죠. 목덜미와 착한 손점 JPG 정도로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군요. 이후에도 안 후보의 휴머니즘 부각 전략은 계속됐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의료봉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작년 3월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나 이렇게 전 대한민국이 고생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하루빨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PK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자신의 고향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노리겠다는 심산인가 봅니다. 부산의 미래상으로 글로벌 해양 융복합 메가시티를 제시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개벽이 부산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잠재력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님께서도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 고향 부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 행보 와중에도 양당 후보 때리기는 있지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타깃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이중적인 태도를 펴냈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당당하게 주장할 공이 있으면 계승하고 버려야 할 과가 있으면 공동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무책임한 차별화에 나섰다는 주장인데요. 이재명 당선도 정권 교체란 말은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탄 심상정 후보도 공격에 가세했는데요. 시가 문제라든지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부분들은 표를 위해서 부자들하고 야합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 대통령이 되려면 일관성과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대 부동산 투기를 잡을 그 능력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이 후보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인데요. 심 후보는 안 후보와 달리 민심 행보보다는 공약 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죠. 연일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주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자신과 이 후보 사이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던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폭탄 공급을 하겠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는 길이 아닌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국민의힘 문턱까지 갔습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에 비해 화력을 고루 분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함께 공격했습니다. 윤 후보 어제 한동안 잠잠하던 실언 아카이브에 업데이트를 냈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한다. 실언 리스트에 극빈층 자유 발언 논란을 하나 더 추가한 건데요. 심 후보는 실언이 선거 전략이냐며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은 실언이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실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쫓아다닐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는 가난한 자들이 피땀 어린 투쟁으로 얻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망언은 이 나라 권력자들의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가난하고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부유하고 가방끈 긴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꿈틀거리기 시작한 제3지대 후보 2명이었는데요. 네, 안심연대의 추가 공조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요. 양당 모두 때리기란 원칙만큼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비호감 대선 염증의 제3지대 반사이 양당 후보 비호감 부각하는 안심연대. 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고향 부산을 찾았고요. 부산구 후배들과 점심도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제주도에 갔는데 제2공항을 백지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도 밝혔고, 아까 이제 오늘 주거 공약 발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국회의사당뿐 아니고 아예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좀 내놨고, 오늘도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측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역시 이제 여야 양당 후보를 계속 비판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두 후보를 겨냥한 논평을 내놨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캠프 송문희 대변인은 일단 윤석열 후보의 극빈층 자유 발언 논란을 지적하면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게 아니냐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에 비견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권 의식으로 뭉친 한심하고 무지한 발언이자 천박한 엘리트주의와 삐뚤어진 계급 의식이 깊이 배인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준비 안 된 윤석열 후보는 공부부터 하라. 불가능하다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갈아치우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논평에서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와 독선을 지적했습니다. 이현기 공보특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표가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돌적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에 나선 거겠지만 포퓰리즘은 결국 자기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공과 옹호 발언 등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못할 말이라면 대구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의 반성과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는 어제 홍대 거리에 나타나서 팻말도 들고 그런 활동도 벌였죠.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호감 대선 염증의 제3지대 꿈틀, 안심연대 양당 후보 맹공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 오전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심사를 통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이 같은 사실을 이 전 의원의 가족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씨와 함께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혁명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딴 설화에 휘말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재점화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는 이재명 후보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